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고대사의 부분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 학생들 평가와 관련돼서 과제물을 공지해 놨습니다. 그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두었으니까 그 확인하시고 제 시간에 맞춰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양식이나 분량, 제출 기간 등은 사이버 캠퍼스에 제시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제물은 분량이 많지도 않고 그렇게 부담 갈 정도로 어려운 과제가 아닙니다. 일부 학생들이 과제물 같은 거 내면 어디서 그냥 다운받아 와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과제 점수를 빵점 처리할 뿐만 아니라 성적 전반에서 낮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고구려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수렵도입니다. 고구려의 모습, 고구려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조금 있다가 보면은 그 화면이 나오니까 그때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고구려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대체로 이런 이미지가 대표적일 것입니다.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국가, 이를 토대로 아주 강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국가, 그리고 고구려의 대표적인 왕이었던,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왕 중에 하나일 겁니다. 강규토 대왕, 이 세 명을 둘 수가 있습니다. 뭐 이 밖에 고구려의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가 아마 고구려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죠. 이제 고구려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가장 이제 대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림을 제가 두 개를 제시해 봤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이제 해원, 신윤복의 그림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은 이 수업 처음에 나왔던 수렵도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 느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그려졌던 신윤복의 그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성적이고 조용한 이미지, 또한 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고구려를 상징하는 수렵도의 경우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동적이고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영상으로를 비디오 영화로 비교를 하자 하면 아마 왼쪽 신윤복의 그림은 한 멜로 드라마라면, 오른쪽 고구려를 상징하는 드라마란 영화는 아마도 액션 영화쯤 되겠죠. 그러니까 고구려의 이미지가 이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와 달리 굉장히 역동적이고 동적이고 굉장히 폭력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고구려의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이미지가 고구려의 이미지와는 딱 일치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가 고구려를 보여주고 있는 많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그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의 대표적인 장점이 바로 다양한 국가와 교류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여기 제일 위쪽에 보면 초원의 길이 있습니다. 뭐 초원길, 초원의 길 이렇게 하는데,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 초원길을 통해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다양한 나라와 교류를 했습니다. 왼쪽에 보면 우즈베키스탄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우즈베키스탄 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 한 비행기를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그 얘기는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이 얼마나 먼 거리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고구려는 우즈베키스탄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바로 초원의 길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게 다음 그림입니다. 이거는 우즈베키스탄에 사마르칸트라는 수도가 있습니다.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프로시옵 궁전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벽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일부를 촬영한 부분인데요. 이 잘려나간 부분, 왼쪽 그 위쪽에 있는 잘려나간 부분은 이제 악사들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궁중 밴드쯤 되겠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외국에서 온 사신들을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외교관쯤 되겠죠. 이날은 이제 사마르칸트라는 왕국의 국왕의 생일이었습니다. 생일이다 보니까 다양한 나라에서 방문을 했겠죠. 그 방문한 사람들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에 보면 고구려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2명 나와 있죠. 머리 장식을 한 모자를 쓴 2명. 조우관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 사람은 고구려 사람일 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옷차림 등이 고구려의 옷차림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최근에 고구려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간혹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학계에서는 이 2명은 고구려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전에 화면을 보면 고구려라는 나라가 굉장히 먼 곳에 있는 다양한 나라와 교류를 하면서 발전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반면에 조선 같은 경우는 고구려와 달리 중국, 일본 이 정도의 나라와 교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교류했던 나라와 고구려가 교류했던 나라의 스케일이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구려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우선 짧은 영상, 한 4분 30초쯤 되는 영상인데요. 시청한 다음에 수업을 지속하겠습니다. 414년에 세워진 광개토대 왕비는 고구려의 개국을 이렇게 전한다. 옛적 시조 추모왕께서 나라를 세우셨으니 북부여에서 나오셨다. 왕은 천재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다. 추모왕은 알을 가르고 세상에 하강하여 나면서부터 성스러움이 계시었다. 추모왕은 길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부여의 엄리대수를 지나게 되었다. 왕이 강에게 명하자 거북과 갈대로 이룬 다리가 나타났다. 왕은 비류곡 홀본 서쪽 산 위에 성을 쌓고 도읍을 세웠다. 후일 왕은 홀본 동쪽 언덕에서 용의 머리를 딛고 하늘로 올라갔다. 고구려 시조 주몽신화는 다양한 우리 문헌에 전해지고 이웃 중국의 역사서에서도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주몽신화를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은 이규보의 이상국집에 수록된 동명왕편이다. 그 어느 때였을까? 오룡거를 탄 해모수가 지상으로 내려온다. 그때 웅심연가에는 하백, 즉 수신의 딸인 아름다운 유화가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하늘왕 해모수와 물의 딸 유화는 서로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해모수는 떠나고 동부 여왕 금화에게 의탁한 유화는 홀로 임신을 한다. 신화는 빗덩어리가 유화의 몸으로 들어왔다고 쓴다. 후일 유화는 커다란 알을 낳고 그 알에서 활을 잘 쏘는 영웅 주몽이 태어난다. 영웅의 길은 험난했다. 동부여 왕과 왕자들은 주몽의 뛰어남을 시기하고 그 생명까지 위협한다. 결국 주몽은 어미 유화를 남겨둔 채 동부여를 탈출한다.
남으로 내려가던 주몽 앞에 강이 막아선다. 주몽은 잠시 하늘을 본다. 그리고 선언한다. 나는 천지의 아들이고 하백의 외손이다. 강은 길을 열라. 기적이 일어났다. 물고기와 자라 그리고 갈대들이 올라와 깊고 막막한 강물 위로 다리를 놓은 것이다. 그렇게 하늘과 물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동부여를 탈출한 주몽은 남서쪽 졸본에 이르고 졸본부여, 즉 후일의 고구려를 건국한다. 네, 영상을 잘 시청하셨습니까? 영상을 보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호황되고 황당한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다시피 건국신화는 보통 굉장히 호황되고 황당하고 쉽게 말하면 구라가 심합니다. 하지만 건국신화의 그게 바로 그 점이 건국신화의 특징입니다. 즉, 그 나라가 세워졌던 정당성을 굉장히 포장하고 미화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황당한 이야기처럼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이거는 고구려 건국신화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건국신화도 동일합니다. 이러한 건국신화는 다양한 서적에서 나와 있습니다. 위서나 삼국사기 이런 책에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패턴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러한 건국신화가 있었음을 한번 들어봤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몽의 고구려 건국 같은 경우는 이 세 세력이 합쳐졌다라는 것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구려의 출신은 부여입니다. 그리고 부여에서 탈출하면서 중간에 합류했던 모든국 출신들, 그리고 주몽이 도착했던 곳, 즉 졸본, 이 세 세력이 합쳐져서 고구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졸본이라는 곳에 첫 도읍지를 정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고구려 초기 수도 졸본성의 추장지입니다. 워낙 오래된 이야기다 보니까 정확한 위치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오녀산성이 고구려의 첫 수도였을 거라고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위에서 찍은 화면입니다. 보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고구려라는 나라가 초창기 건국되고 나서 방어에 관심을 주력을 해야 되다 보기 때문에 수도가 아주 산 위에 방어하기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국내성입니다. 국내성은 졸본성의 인근에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화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안이라는 거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집안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집안이 현재 국내성 위치로 보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한 20km, 30km 떨어진 곳이 왼쪽에 보면 이제 오녀산성 한인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이제 졸본성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구려는 졸본에서 처음 수도를 만든 다음에 나라가 어느 정도 발전을 하게 되니까 인근의 도시로 집 안으로, 즉 국내성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국내성에서 오랫동안 수도로 발전하다가 바로 평양, 고구려의 세 번째 수도죠. 평양으로
천도, 즉 수도를 옮기게 된 겁니다. 평양성으로 수도를 옮긴 것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남하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백제와 고구려를 점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는 겁니다. 즉 고구려는 처음에 졸본성, 다음에 국내성, 세 번째가 평양성으로 이제 수도를 옮겨가는 거죠. 이게 바로 고구려의 수도가 이동 과정인 동시에 고구려가 어떻게 발전을 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현재 이렇게 일부 보존이 되고 있긴 하지만 상당 부분 고구려 국내성이 훼손이 되거나 뭐 무너지거나 아니면 인근 민가에서 이제 돌을 빼가 가지고 뭐 집을 짓는 데 사용한다든가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훼손됐다고 합니다. 이게 보면 이제 이거는 평양성인데 고구려 때 만들어진 건 아니고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그러면 고구려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을까? 고구려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역사서에 보면 삼국지라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유비, 간우, 뭐 장비 나오는 그 삼국지가 아니고 역사서 삼국지입니다. 진수의 역사서 중에 삼국지라는 이제 역사서가 있는데 그게 보면 아주 재밌는 고구려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약탈을 해서 식량을 빼앗는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이제 고구려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았다. 또 약탈의 중심이 됐다.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삼국지에 나와 있는 고구려에 대한 내용이 고구려 사람들을 비하하고 좀 나쁘게 평가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합니다. 하지만 이 표현으로 고구려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대충이나마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고구려가 건국됐던 지역 자체가 굉장히 척박한 지역입니다. 겨울에는 엄청 춥고 그리고 여름은 짧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기에 굉장히 불리한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통해서 생활하기, 즉 생계를 이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장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 사람들은 생활 수준이 높기는 힘들었던 거죠. 반면에 이러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전쟁을 통해서 상대방의 다른 나라, 인근 나라의 이제 식량을 빼앗는 방법을 통해서 유지를 됐다는 거죠. 물론 약탈을 통해서 국가를 유지하는 것은 고구려 건국 초기의 상황입니다. 고구려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또한 농업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고구려도 약탈을 중심에 둔 생활보다는 농사를 지어서 그 생산량을 통해서 먹고 사는 방법이 이제 주요한 생활 방식이 되는 거죠. 어쨌든 초창기 고구려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진수의 삼국지라는 역사서에 보면 뭐 약탈의 중심이 되었다, 삶 자체가 가난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구려가 농업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이제 약탈을 중심으로 한 국가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알 수 있는 유물입니다. 이게 바로 쟁기입니다. 쟁기 날인데 이게 쟁기 날일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철로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이 이제 철기 시대 이전이 바로 청동기 시대입니다. 근데 청동기 시대에는 농기구를 뭐로 만들었을까 물어보면 의외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청동기 시대에는 농기구를 청동기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청동기 시대에는 농기구를 돌로 만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청동기는 굉장히 무릅니다. 약합니다. 약해. 쉽게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무기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농기구로 만들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청동기 검은 어떻게 된 거지? 청동기 검은 무기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제사 지낼 때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때 농기구는 돌로 만든 굉장히 조잡한 수준의 농기구였다는 거죠. 이게 철기 시대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날카롭고 튼튼하고 굉장히 잘 만들어진 농기구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쟁기입니다. 이 쟁기가 즉 철제 농기구가 사용되면서 고구려의 농업 기술은 급속히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농업 생산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기존의 약탈을 중심으로 했던 경제보다는 한층 발전된 고구려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철제 농기구의 사용이 그만큼 고구려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유물이라는 거죠. 다음 한번 볼까요? 이제 우경의 복음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흙판에 찍어놓은 모습인데 이것보다는 요거 화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고구려 시대 때는 당연히 아니고 일제 시대 때 일본인 사진가가 조선에 와서 촬영했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랑 아마 고구려 때 우경의 모습이랑은 큰 차이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 보면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바로 농사에 소를 사용한다는 거죠. 즉 그걸 이제 우경이라고 하는데 그 우경의 보급 자체가 고구려 농업 발달에 상당히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특히 이 소가 끄는 뒤에 쟁기 날을 철로 만들게 되면서 고구려 농업 기술은 급격히 발전을 하고 이를 토대로 고구려의 농업 생산력은 늘어날 뿐만 아니라 고구려가 한층 발전된 나라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부경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식량창고입니다. 요거는 현재 또 이거 좀 중국 거기 집안이나 아니 만주 오늘 만주 일대에 보면 중국 일대에 보면 아직도 이 건물을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이제 긴 나무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비침수나 아니면 뭐 쥐 같은 동물의 이제 식량을 손상하게 하는 걸 방지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다음에 보면 대한리 고분벽화에도 이 부경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성이 이제 보면 부경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냈던 거죠. 이렇게 부경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 즉 식량 창고가 고구려 벽화에 나올 정도란 얘기는 고구려란 나라가 그만큼 발달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식량을 생산을 해서 남은 식량을 보관할 수 있을 정도로 고구려의 농업 기술력, 즉 농업이 발달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생활 풍습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목욕을 좋아한다, 뭐 남녀가 함께 목욕한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경계가 좀 약했다는 거죠. 즉 남자와 여자는 따로 생활을 해야 된다. 뭐 남녀 칠세 부동석 뭐 이런 표현, 조선시대의 남자와 여성을 떨어뜨려서 생활하게 하는 방식과는 상당히 많이 달랐음을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는 서옥제입니다. 처갓집에서 생활하는 거죠. 즉 남자가 결혼을 하면 여성의 집에서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걸 이제 서옥제라고 하는데요. 여기 서자는 한문으로 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서자는 사위 서자고요. 옥은 집옥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위집 제도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결혼을 하고 나서 초창기 약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남성은 여성의 집에서 생활을 한다는 거죠. 여기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만큼 여성의 어떻게 보면 힘이 셌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것은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성이 결혼해서 만약에 곧바로 남성의 집으로 오게 된다면 그 집에, 즉 처갓집 입장에서는 노동력이 하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남편이 될 남성이 그 여성의 집에서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거죠. 이걸 바로 서옥제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형사치수제입니다. 이것도 한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 미망인을 배려한 결혼 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지제도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형제가 있습니다. 형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형수님과 자기 조카들을 그대로 두면 그 위험한
장소에서 죽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형이 죽으면 그 조카들을 자기 자식으로 삼고 또 형수는 자기 뭐 두 번째 부인으로 삼는 거죠. 이걸 이제 형사치수제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전쟁 미망인을 위한 결혼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관점과는 상당히 다른 겁니다. 네 번째가 투석놀이를 즐긴다는 건데 이거는 고구려의 전통 놀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국가적인 행사로도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고구려 세 번째 수도였던 평양 앞에는 대동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대동강에서 편을 나누는 거죠. 뭐 가편, 나편 이렇게 편을 나눠 가지고 서로 상대방에게 돌을 던지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뭐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막 돌을 던지고 하면서 이긴 팀에게는 국왕이 뭐 선물을 주고 뭐 이런 국가적인 행사이게 됐습니다. 투석놀이 느낌이 보면 굉장히 고구려다운, 굉장히 역동적이고 전투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고구려를 가장 잘 보여주는 전통놀이 중에 하나가 바로 투석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례 풍속인데 뭐 쉽게 말하면 고구려 사람들은 장례식 준비를 미리미리 한다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뭐 결혼하자마자 장례 지낼 옷을 장만한다. 두 번째 보면 이 두 번째 모습이 상당히 달라요. 오늘날에는 아마 상갓집에 본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나라 상갓집은 굉장히 조용하죠. 거기서 노래를 부른다든가 춤을 춘다든가 그러면 정말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고 그 장례식장에서 쫓겨나게 될 겁니다. 근데 고구려인들의 장례식장의 풍경은 오늘날의 모습과 많이 달랐습니다. 뭐 풍악을 올린다든가 춤을 춘다든가 노래를 부른다든가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즉 오늘날의 장례식과는 달리 굉장히 좀 시끌벅적한 그런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뭐 세 번째는 3년을 지낸 다음에 장례를 치른다. 뭐 이런 건데 요즘에는 거의 오늘날의 모습이랑은 상당히 다른 거죠. 이 세 가지 중에서 아마 이 두 번째 부분이 가장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만큼 고구려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오늘날의 생활 모습과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고분입니다. 좀 국내성 인근에 있는 대규모 고구려 고분군입니다. 쉽게 말하면 특정 지역에 가보면 고구려 무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울퉁불퉁한 게 보면은 이게 약간 피라미드 모양이랑 좀 비슷한데 이게 다 고구려의 고분입니다. 그런 이제 굉장히 규모가 큰 장군총도 있죠. 이건 왕의 무덤입니다. 왼쪽에 보면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사람의 모습이 작죠. 왼쪽 하단에 보면 그 정도로 고구려의 무덤이 굉장히 규모가 큰 무덤도 있었고 물론 이거는 왕의 무덤이다 보니까 왕의 무덤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굉장히 규모가 큰 무덤인 거죠. 이처럼 보면 어떤 것 같아요? 이런 무덤을 보면 또 고구려의 풍속에 보면 고구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무덤을 만들었을까? 왜 장례식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가졌을까? 결혼하자마자 장례식을 준비할 정도면 고구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고구려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계세사상이랑 관련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구려 사람들은 생전의 모습이 죽고 나면 나중에 그 모습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계세사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상이 고구려 사람들의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계세사상이라고 하는데 이거 시험 문제 낼 때마다 학생들 맞춤법 틀려가지고 오답 처리되는 경우인데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금은 보화를 시짐과 함께 묻어둔다. 이거는 이제 부장유물이라고 합니다. 부장유물. 무덤에 이런 유물을 많이 같이 묻어두는데 왜냐하면 살아생전에 이런 금, 은, 보화를 사용했으면 죽어서도 이러한 금, 은, 보화가 필요하니까
살아생전에 사용했던 이런 물건을 같이 묻어두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부장유물이라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고구려 무덤 같은 경우는 도굴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고구려 무덤 같은 경우는 보면은 표가 많이 나거든요.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뭐 일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서 도굴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순장풍속인데, 이거는 뭐 고구려 건국 초반에 잠시 있다가 바로 없앱니다. 왜냐하면 이게 순장이라는 게 뭐 잔인함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노동력이 없어진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순장이가 쉽게 말하면 살아생전에 모셨던 뭐 노비나 종을 그 사람이 그 주인이 죽으면 같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잔인함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컸기 때문에 바로 이제 폐지시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고구려 사람들이 무덤을 많이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바로 계세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죽음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저희가 고구려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뭐 고구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있고, 고구려라는 걸 가지고 수업을 하면 정말 오랫동안 할 수 있는데 뭐 1시간 짧게 해야 되다 보니까 더 이상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뭐 고구려의 정치제도 이런 것도 굉장히 흥미롭지만, 그거는 기회가 있으면 다음 기회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고구려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구려와 관련된 짧은 영상이 있습니다. 한 4분 30초쯤 되는 영상인데 그거 시청하시고 오늘 고구려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영상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글자가 있을 겁니다. 이 얘기는 이 수업 내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당연히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부분은 알고 이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영상 짧은 거 하나 보고 2교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바랍니다.